네, 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 전문의 명승근입니다. 명승근TV. 오늘 나경원 아들 포스터 발표 논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구 내용을 볼게요. 그 발표한 논문의 연구 내용이 어떤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장에서 1분 동안에 펌프질에서 뿜어내는 혈액량을 심박출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하죠.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좀 비싼 장비인 도플러 심장 초음파를 이용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격렬한 운동 그리고 혹은 발살바 매뉴버란 걸 통해서 심장 박출량을 증가시켰을 때 표준 도플러 심장 초음파로 측정된 심박출량과 그 다음에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 광혈량 측정기와 그 다음에 심탄도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측정된 진폭값, 앰플리튜드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심박출량을 간단하게 측정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와 같은 비싼 검사 대신에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발살바 매뉴버는 뭐냐면요, 코를 잡고 입을 담은 상태에서, 즉 기도를 닫은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 심장 박동과 혈압이 증가하게 되는 상태가 초래가 됩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발살바 매뉴버나 마찬가지로 심장 박출량이 증가된 상태가 되겠죠. 참고로 지금 이 두 가지 기기 중에 광혈량 측정기란 건요, 혈류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피부에 빛을 쏴서 반사값을 측정함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탄도는 심장의 움직임에 의한 이것에 기인한 신체의 진동을 측정함으로써 혈류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이게 나의원 아들이 직접 여기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이 공동저자 중 한 명이 연구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아무튼 연구 대상자 한 명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표준 심장 초음파, 도플러 심장 초음파, 그리고 도플러 초음파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 광혈량 측정기와 심탄도를 이용해서 그 수치를 비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운동 및 발살바 매뉴버 전후로 도플러 초음파로 측정한 심장 박출량은 그전보다 약 90% 증가했고요. 마찬가지로 광혈량 측정기와 심탄도를 측정한 진폭값도 각각 30% 및 50% 증가해서 양의 상관관계, 포지티브 상관관계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심박출량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한 명으로 통계 분석도 하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보고서 수준입니다. 이 연구 논문, 직접 논문을 캡처를 했는데요. 딱 한 장입니다. A4 한 장에 해당하는 건데, 제목은 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 이렇게 되어 있죠. 포토플레티스모그램이 이제 광혈량 측정기고요. 광혈량 측정기, 그 다음에 벨리스토카디오그램이 심탄도, 이게 심장의 진동을 측정하는 것이죠. 이걸 이용해서 카디아가 아픈 심장 박출량을 과연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죠. 이 논문을 보면요, 앞부분에 앱스트랙트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학술대회 포스터라든가 구연 초록은 바로 이 정도 내용, 한 200에서 300단어 이내로 요약해서 요거 하나만 나가거든요. 근데 이 학회는 아마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의학학술대회랑 약간 좀 다른데요. 물론 의학학술대회도 이렇게 제출한 데가 있지만, 거의 논문 하나 써낸 형식이에요. 아주 짧게.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연구 배경,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메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를 이제 피겨, 그림이랑, 그 다음에 테이블, 표로 요약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레퍼런스, 참고문은 2개 정도 제시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자, 이번 것과 관련해서 쟁점은 뭐냐? 자, 첫 번째로 포스터 발표로 학술대 초록집에 실린 논문은 논문으로 볼 수 있나 없나? 이건데요. 학문 분야마다 학술대 초록집에 실린 초록에 대한 질적 평가는 좀 다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좀 더 높게 이 초록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속한 일반적인 의학 분야는 의학 분야 내에서도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학술대 초록집에 실린 연구 초록은 정식 학술지에 실린 논문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초록은 일반 논문으로 볼 수는 없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적 수준도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봐지고요. 물론 차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술대에 발표한 초록이 실제 몇 개월 후에 좀 더 내용을 가다듬어서 완전한 논문으로 만들어서 국제학술제 발표되기도 하니까요. 내용적으로는 정식 학술지에서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뿐, 학술대회가 끝나고 많은 경우 타 학술제 정식으로 논문으로 출판이 되는데, 대개 이 저자됨, authorship, 비슷하게 결정이 됩니다. 즉, 학술대회에서 제일저자로 초록을 발표했다면, 정식 학술제도 제일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 의원 아들의 그 포스터 발표를 위한 초록은 일반적인 그런 초록과 좀 다르게 분량도 한 3,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초록의 형식도 정식 학술제 발표된 논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초록도 그 자체로 갖고 있고 배경, 연구 방법, 그리고 결과 및 결론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종류로 따지자면요, 오리지널 아리클, 논문 원저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좀 적고요. 브리프 리포트, 간결한 보고 이런 정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 의원이 9월 10일 입장문을 내고 아이는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가 없다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포스터 발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논문을 작성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일반 논문과 비교할 정도로 대단한 것은 아니며 조욱 교수의 딸의 경우와 같은 논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는 것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식 학술제 발표된 논문은 분명히 아니지만 발표된 내용은 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논문이 아니라고 강변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첨언하면 추가적으로 의학 데이터베이스 펀메드와 국내 학술 논문 RISS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해당 연구와 똑같은 논문은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정식으로 학술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확인이 필요하지만 아마 그렇게는 그 정식으로 학술지에 발표되기에는 연구 대상자 수가 한 명으로 극히 적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같은 내용이라도 수십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고 통계 분석까지 시행했고 그 결과가 의미 있게 나왔다면 아마 이 내용으로 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요, 특혜나 부정 청탁이 있었나? 해당 포스터 연구 초록의 지도교수인 서울의대 의공학교실의 윤모 교수인데요. 인터뷰에 의하면 나 의원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 인터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인 김아무개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 청탁은 드문 일이 아니고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적지 않은 대학 교수들은 지인을 통하거나 혹은 모집을 통해 고등학생들을 인턴으로 받아 일정 기간 연속으로 수주에 걸쳐 한다든가 이처럼 2, 3주 혹은 매주 1회 주말마다 수개월 혹은 1년에 걸쳐 실험에 참여하게 되고 통계 분석에 대한 교육을 거쳐 실제 논문을 쓰거나 논문 작성에 관여해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SCI급 학술제의 공동저자나 제일저자로 논문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지인들 사이에서 교수가 고등학생을 자신의 실험실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 김영란법과 같은 특혜나 부정척당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대 어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조욱 교수의 딸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연결하는 인턴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 것과는 달리 나경원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국회의원으로서 부탁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의 아들의 경우가 훨씬 명백하게 입시제도와 관련된 불이익공평, 불이의 문제를 드러낸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 의원과 윤모 교수가 모르는 사이였다면 이런 주장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은 서울대 파리학번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하니 그 점은 불분명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했는데 벌써 또 9분이 지나가네요. 자, 마지막 내용은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